안녕하십니까. 얘도 지금 오늘 오랜만에 제대로 된 비가 오고 있는데, 우산을 쓰고 우산도 빨간 우산을 제가 들고 분홍색 우산을 들고 해겔의 정신현상학 제2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치 뭐 니체의 잃어버린 우산도 생각이 나고, 참 이런 색깔의 우산을 들고 강의를 하게 될 줄은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그죠? 정신현상학 2부 시작합니다. 날씨가 참 장마기는 한데 비가 제대로 오지도 않고 어쨌든 우산을 안 쓰면 강좌를 못 여니까 제가 한쪽 우산을 쓰고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무신 예가 체프님께서 잠시 들어오셨네요. 코미디지 뭐. 완전 이거 우산 들고 뭐 하는 건지. 그죠? 분홍색 우산. 그것도 자, 어제 정신현상학 강좌는 감각과 지각을 다루었고, 오성을 좀 다루다 끝냈는데, 일단은 해겔은 자기 철학에서 이 정신현상학을 구성할 때에 사실은 그 문제가, 일단은 칸트가 현상과 물 자체를 나눈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 갖고, 피테와 셸링은 이 칸트의 이 물 자체와 현상을 종합하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종합의 방법이 각각 다르면서 다른 방식을 취하면서 관념론이 발달하게 되는데, 어쨌든 피테는 절대자를 정립하고 거기에서 동일론에 근거하여 칸트의 지각과 그 다음에 그 감각과 그 다음에 오성의 범주나 이런 것들을 지적 직관으로 갖고 가면서 그걸 통합시킵니다. 그러니까 현상과 물 자체의 어떤 분리를 절대자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하는 철학이 바로 피테의 지적 직관이란 개념이죠. 그런데 셸링은 이걸 다르게 갖고 가요. 그래서 초기 셸링은 사실 해겔의 이 정신현상학이 나오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중요한 철학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는데,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뜰 수 있었는데, 이놈의 해겔의 정신현상학이 나오면서 셸링이 그냥 해겔 이상으로 발전했던 그 위대한 명성이 그냥 해겔한테 그냥 잡아먹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그 셸링의 어떤 철학에 의존해서 해겔은 더 만난 어떤 철학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사실은 이 모든 단초를 셸링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피테와 칸트의 이 문제점들을, 그게 현상과 물 자체를 나눈 이 문제점을 사실은 셸링의 철학한테서 의존을 해서 그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발전시켜서 그가 정신의 현상학을 만들어내게 되죠. 참, 그래서 이 셸링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셸링의 철학은 뭐라고 해야 되나 하면은 신디 누나 들어오셨네. 얼굴이 핑크. 예, 오늘 제가 이건 뭐에다 하다 보니까 우산을 쓰고 강의를 하게 됐어요. 이건 뭐 집에 가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제가 오늘 우산을 들고 강의를 하게 됐어요. 이 철학, 예도의 철학에 대한 사랑을 우리 신디 누나가 잘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응? 그래서 오늘 별 수 없이 얼굴이 핑크빛으로 변해갖고 응?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쉘링은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가 하면 주체 안에서 피테처럼 인간의 절대자 주체 안에서 현상과 물 자체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철학의 문제는 이 바깥에 있는 자연 대상의 어떤 그러한 그 자연을 객체로 만들게 되면 물 자체라는 것이 현상과 통일이 될 수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쉘링은 자연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절대자라는 이 개념을 헤겔보다 빨리 쓰는데 다스 아프졸루테라 그러기도 하고 아프졸루테스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죠? 자기 책에서 하여튼 왔다 갔다 다 쓰는데 이 절대자의 개념을 쉘링은 자연에서부터 출발, 인간의 주체가 아닌 자연의 어떤 그 절대자의 주체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의 보편 이념이라 그러는 게 뭔 뜻이야? 도덕률에서 보편 이념은 이 세계의 존재 자체가 존재를 자유 이념으로 이렇게 통일시키고 그 이념이 어떤 자유라고 하는 것, 그거는 자연과 관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게 자연이라 그러는 것이 이 자유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은 이 자연에 대한 어떤 이 세계의 그 관계가 인간의 어떤 행위의 준칙에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칸트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신을 요청하는 도덕적 이념으로 갖고 가면서 이 자유는 철저히 인간이 그 자연 법칙,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러한 보편적 법칙이 있고 그 배후에 도덕 법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의 이념은 철저히 어떤 도덕 법칙이 또 있지만 그 당위성을 이 보편 이성에 따라서 맞추어 갈 때에 인간은 비로소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봤던 거죠. 그러니 이 자유의 이념이라는 거는 이 피테와 쉘링한테도 동일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 쉘링은 인간의 주체로부터 출발해서는 이 물 자체와 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연을 이념으로 만든 이 자연은 그 자체로 그냥 자연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 이념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그 인간의 어떤 정신이든 인간의 어떤 그러한 인식에 의해서 물들여진 그러한 이념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정신의 흔적을 갖고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봤다라는 거야, 자연을. 그러니까 그냥 순수 자연이 아니라 그 모든 자연은 정신이 낳은 거고 이념이 낳은 거라고 본 거라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그 정신은 절대자가 돼야 되는 거야. 왜? 인간은 자기 정신으로 그 자연을 갖다가 인식은 하지만 자기가 창조를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 점에서 절대자를 정립하고 그 절대자가 비로소 자기 안에서 이러한 자연을 산출하게 되고 이 산출이 비로소 그 물 자체와 현상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으로 쉘링이 갖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자의 이 자연을 산출하는 이 절대자의 어떤 이러한 정신의 개념은 사실은
헤겔이 셸링한테서 갖고 온 거죠. 그래 놓고 셸링을 이제 깝니다. 그러니까 셸링은 이런 방식으로 철학을 해서 인간의 정신과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러한 철학을 이미 셸링은 했던 거죠. 대단한 거지, 그죠? 이거. 그런데 이것을 헤겔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절대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절대자를 변증법적 운동으로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 절대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자가 자기 대가리 바깥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죠?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절대자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그래. 이걸 독일어로 엔트오이서룽이라 그럽니다. 외화라 그래. 여러분 들어봤죠? 외화는 다른 말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자연이 자기 자신을 그게 정신이 자기를 외화시켜서 자연을 낳고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외화는 엔트오이서룽은 엔트프렘둥 소외라는 개념과는 달라. 소외는 본래적 어떤 어떤 특정한 존재가 있어야 되는 인간도 되고 자연 사물도 됩니다. 그 본래적인 어떤 그러한 그 기준점이나 사태로부터 소외됐다라는 거야. 벗어났다는 거야. 떨어져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물질에 의해서 변질됐다라는 의미가 있어. 이 소외의 개념. 그런데 외화는 달라. 외화는 절대자가 자기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독일 관념론은 이 절대자의 개념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철학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도가 어제 서문에서 해야 했던 이 개념을 오늘 또 다시 축약하다가 시점이 돼서 오성의 개념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성의 개념을 다루면 의식 부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자기 의식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어쨌든 시간에 따라서 예도가 알아서 강좌를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이 절대자가 자기 바깥으로 나와. 이해가 돼요? 이 까발라 철학에도 있어. 까발라한테도 유대 신비주의 안에도 이런 게 이 신비주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자가 자기 바깥으로 나오는 거를 외화라 그래.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 외화가 있을 때는 신은 고통을 느낍니다. 절대자는 자기 고통이 있어. 왜? 자기의 어떤 것들을 내어주는 거거든. 이해가 됐어요? 그게 헤겔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종교 철학 부분을 예도가 지금 강좌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헤겔의 철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신이 처음에는 자기 안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신도 자기를 내어주면서 바깥으로 나와야 이 세계가 산출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그래서 창조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술가의 창조라든지 모든 창조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바깥으로부터 가만히 있으면은, 신도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창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 안에서 자기 바깥으로 나오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서 이 외화라 그래. 엔트오이서로 바깥으로 나와서 나오게 되면서 이 세계가 창조되는 겁니다, 새로.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 세계가 창조되는 이 과정, 창조되어서 이 세계가 보존되고 이 세계가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역사의 발전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잖아. 이게 바로 신이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 이런 종교 철학적 사고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창조하고 신은 자기 자신으로 또 복귀해. 이거를 독일어로 쭈릭 케렌이라 그러기도 하고 쭈릭 콘멘쭈지히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도로 돌아가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게 외화와 자기 복귀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신이 절대자가. 이해가 됐어?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신이 자기 안에 있다가 자기 바깥으로 나와요. 이거를 오늘날은 삼위일체에서 내재적 삼위일체라 그러기도 하고 외재적 삼위일체라 그러기도 해. 이해가 됐어? 내재적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 알 수 없어. 외재적 삼위일체밖에 몰라. 왜? 신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것밖에는 우리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요런 신학적 지식을 우리는 바르트나 몰트만이나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보프와 같은 사회적 삼위일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신이 자기 안에 내재적으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창조가 안 돼. 근데 신이 자기 바깥으로 외화를 통하여 나오면 비로소 이 세계의 자연과 인간이 창조됩니다. 자, 이때 이 창조를 끝내고 신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죠. 그죠? 그리고 신은 또 무한하게 바깥으로 나왔다가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하는 이 운동이 바로 변증법적 운동입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그게 바깥으로 나오는 건 뭐야? 바깥으로 나오는 거는 뭐야?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건 뭐예요? 그건 뭐야? 해결의 용어로. 그건 즉자지 뭐. 자기 안에 있는 거는 안지희예요. 그리고 신이 바깥으로 고통을 통하여 나와서 이 세계를 산출하는 걸 뭐라 그래? 그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잖아. 고통스럽게. 그거를 해결은 부정이라 그래. 네가지온이라 그래. 그리고 이 부정이 뭐야? 곧 대자 존재입니다, 이게. 알았어요? 맞잖아. 대상을 만들어내잖아. 그죠? 고통스럽게 대상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이 자기 자신한테로 대자 존재가 이제 신이 이 세계를 산출하고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하는 게 뭔가 하면은 뭐예요? 그게 바로 즉자 대자 존재야. 종합이야. 이해가 됐어? 그게 자기 안에 있을 때를 즉자라 그러고 자기 바깥으로 나오는 외화를 대자라 그래. 그리고 이 대자의 과정을 통하여 세계와의 관계를 맺고 신은 또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즉자대자라 그래. 그걸 종합이라 그래. 이걸 다른 말로 해결 용어로 네가지온 대열 네가지온이라 그래. 부정의 부정이라 그래. 이해가 됐어요? 이런 기초가 있어야 해결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응?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 철학적인, 그래서 이러한 신이 나와서 세계를 고통을 통하여 세계를 산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하면 일단은 하나의 단계가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리고 신이 다시 새로운 단계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또다시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자기한테로 복귀하는 거야. 이게 두 번째 단계야. 여기에서 해결은 뭐라 그래? 이런 발전적 도식을 지향이라 그럽니다. 그죠? 아우프 헤벤이라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향을 통하여 조금 더 발전된 첫 번째 단계보다 조금 더 발전된 어떤 그러한 모습을 취하면서 원하는 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야, 신이.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반성에 이르는 단계. 이게 절대 지혜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은 결코 자기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없어. 신은 언제나 인간의 역사와 이 세계의 자연을 매개로 해서만 자기 자신에게 이룰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 근본적인 철학적 사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해결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나와서 자기 자신 이 세계를 관계를 맺고 세계가 인간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하는 이 과정, 이거를 이제 쉘링이 절대자라 그랬고, 이 절대자가 자연을 산출한다 이랬는데, 해겔은 여기다가 외화의 개념과 자기 복귀의 개념을 집어넣어 갖고 이걸 변증법적 운동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쉘링과 가장 큰 해겔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해겔이 없었다, 아니 쉘링이 없었다 그러면, 쉘링의 이런 절대자의 개념이 없었다 그러면 해겔은 자기 철학을 만들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쉘링은 뭐야? 해겔의 선생이기도 하다가 정신현상학을 해겔이 쓰고 나서 쉘링이 약간 좀 이 명성이 좀 떨어진다고. 일단은. 그런데 나중에 쉘링은 게르케고르를 통하여 긍정 철학을 후기에서 부정과 긍정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실존주의로 간다고. 그래서 해겔을 해체할 수 있는 최초의 도구를 자기 제자 게르케고르한테 줍니다. 이 묘한 관계의 철학에서도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게 되고, 그래서 쉘링과 해겔은 아주 독특한 관계로 형성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쉘링을 잘 몰라요. 그런데 쉘링은 정말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알았어요? 하이데거도 쉘링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책을 한 권 쓸 정도로 쉘링은 정말 중요한 관념론 철학자입니다. 해겔 못지 않아. 근데 해겔의 철학에서 마르크스가 해겔의 철학을 갖고 가면서 더 유명해진 거지 쉘링 거를 안 갖고 가고. 그런데 신학에서 틸리히는 쉘링으로부터 자기의 신학 방법론을 갖고 가죠. 그래서 쉘링은 정말 다양하게 중요한 철학자고, 오늘날 지적한테서도 중요한 철학자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해겔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재밌죠. 이런 기초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정신현상학을 해야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정신은 바로 이 쉘링의 절대자를 가리키고, 이 절대자는 신의 무한자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했던 걸로 돌아오면, 어제 우리가 주관정신에서는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의 다음에 자기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성의 단계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의식의 단계는 감각, 지각, 오성으로 나눠지는데, 감각, 지각, 오성 3가지를 지나야 자기의식의 단계로 가는데, 어제는 감각과 지각을 완벽하게 끝냈고, 그 다음에 오성을 하다가 예도가 정신현상학 강좌 1에서 끝냈죠. 그래, 오늘 2는 바로 이러한 정신현상학을 이해하기 위한 철학적 토대를 갖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5성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그죠? 다시. 그래서 감각이 뭐예요? 감각은 대상이 뭐야? 바깥에 있는 저 세계죠. 나무라고 합시다. 바깥에 있는 이 세계와 자아가 아직
구별이 없는 단계야. 그러나 뭔가가 있긴 있어. 그것을 해겔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아직 운동도 없고 뭔가가 있긴 있지만은 감각적 확실성에 의해서만 잡혀지는 거지. 어떤 이게 뭐 인식으로 가서 오성의 단계와 같이 인식이 돼 갖고 이게 뭔지 구분은 안 되는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통째로 세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됐어. 구별이 없어. 아, 세계. 그게 감각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지각의 단계로 오게 되면은 이 세계가 이제 뭔가가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뭔가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운동이 있어. 지각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 통째로 다가 세계의 감각의 상태에서는 이것이었는데 이것을 변증법적 지향을 통하여 부정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바로 지각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이것이 아님, 독일어로 니츠 데스 디젠이라고 하는 그 단계가 바로 지각의 단계였어요. 그런데 인간은 지금부터 합니다. 인간은 결코 지각의 단계로 이 세계의 어떤 사물이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들어온 이 단계에 결코 인간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각된 것을 인간은 오성을 통하여 마침내 이 대상을 추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추상화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오성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각의 단계를 지향시켜서 도달한 이 오성의 단계는 지각을 통하여 들어온 그 대상을 현상으로 인식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현상은 뭐야? 물 자체의 그림자지 뭐. 물 자체는 바깥에 있잖아. 그죠? 그런데 지각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감각을 통하여 들어와 갖고 내 안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야. 대상이. 그걸 표상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것을 헤겔은 에얼샤이눈 현상이라 그래요. 표상도 돼. 근데 이 표상에 대한 이 나타나는 이 현상을 대가리 안으로, 나무가 대가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 그게 표상을 통하여 들어온 이것을, 그림자를 칸트도 현상이라 그랬고 헤겔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의 단계를 비로소 추상화를 통하여, 오성의 힘을 통하여 추상화를 시켜서 내면적인 이러한 세계를 현상으로 바꾸는, 그래서 오성의 세계는 바로 벨트데얼 에얼샤이눔입니다. 이게 오성의 단계에서 오성은 현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헤겔은 바깥에 있는 저 나무를 대상이라 그러죠. 이게 나무에 대한 상이 들어온 거를 대가리 안으로 현상이라 그러는데, 이 현상, 이 표상을 통하여 들어온 이 현상을 오성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오성의 가장 큰 능력은 헤겔한테서는 구별이야. 독일어로 운털샤이둥이라 그래. 오성은 구분을 할 수 있어. 알았어요? 정말 재밌어. 그러니까 감각적 확실성 안에서는 오성은 감각적 확실성과 지각의 단계에서는 구분을 못해. 구분이 없어요. 뭐가 뭔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구별이 안 돼. 그런데 오성의 단계에서 비로소
저 다양한 이 세계의 사물들 중에 나무가 한 개 딱 들어왔구나, 이제 구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저 대상들 중에 저 나무가 다른 것과 다르다라는 걸 구별할 뿐만 아니라 오성은 자기 자신과 대상을 구별합니다. 알았어요? 참 재미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성은 구별을 자기의 어떤 힘으로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헤겔의 철학에서 의식에서 마지막 단계인 첫 번째가 뭐야? 감각적 확실성, 두 번째는 지각, 세 번째가 오성인데, 이 의식의 세계에서 마지막 종착역인 오성의 특징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겔은 바깥에 있는 대상을 오이설리히라 그래, 외면적인 거라 그러고, 안쪽으로 들어온 그 오성을 내면적인 거라 그래. 그래서 오성은 자기 자신인 내면적인 것과 대상 바깥에서부터 들어온 외면적인 거를 마침내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성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성의 핵심적인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구별은 뭐 때문에, 오성은 힘이 작동하는데 오성을 범주로 안 갖고 가고, 이게 칸트랑 또 다릅니다. 대가리 속에 범주가 미리 있고 이게 아니고, 헤겔한테서 오성은 힘으로 나타나. 크라프트. 그 힘이 뭔가 하면은, 힘은 뭐야? 언제나 반대로 작동을 합니다. 아니면 힘이라고 할 수 없어. 힘은 저항의 능력을 갖고 있어. 맞죠? 모든 힘은 반대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운동을 갖고 있다고. 이 반대로 가는 이 운동을 통하여 오성은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대상을 구별할 줄 알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세계 안에서의 수백 가지의 사물들 중에서, 요거는 뭐야? 나무고, 저거는 전봇대고, 이런 식으로 이것과 저것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단계. 이게 바로 오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각의 단계에서는 아직 구별이 없어. 알았어요? 단지 이것을, 감각의 단계에서 있었던 이것을, 저건 실제고, 실제가 뭐야? 대가리 안으로, 나무의 실제가 대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이걸 부정해서, 저 나무에 대한 상이 들어오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부정하는 것 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성으로 가면은 이것과 저것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구별을 통하여 마침내 그 반성의 단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그래서 오성에서 최초의 직접성은 뭔가 하면은 이 반성을 통하여 구별이 일어나는데, 이 구별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의식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는 뭔가 하면 저 나무를 구별하는 나를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오성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 이 오성인데, 이미 오성 안에는 그러니까 자기 의식의 단계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게 자기 의식의 단계를 갖고 어느 정도 갖고 구별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오성입니다. 그러니까 오성은 바깥에 있는 사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언제나 의식의 매개의 역할을 하는 거야. 맞죠? 왜냐하면 오성이 반성을 통하여 이것은 바깥에서 들어온 나무구나 이렇게 의식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럼 아무런 인식이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식이 발생하는 거는 이 사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오성은 언제나 의식의 매개로서 작동을 한다는 거야. 제가 의식의 매개로서 작동을 한다. 이해가 됐어요? 그게 오성은 의식의 매개로서 대상을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바깥에서 들어온 사물인지까지도 구별을 할 수 있는 단계야. 그러니까 오성의 단계는 대상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단계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헤겔은 오성의 단계에서 자기 의식을 이야기는 하지만 자기 의식의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이런 것들을 다루진 않죠. 그러니까 오성의 단계 안에는 이미 자기 의식을 향한 그러한 단초가 씨앗이 오성의 단계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이 분홍색이 싫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 분홍색을 다시 제가 써야 됩니다. 비가 너무 세갖고. 그러니까 이 오성의 단계에서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자기 의식적 반성의 단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구별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오성의 특징이 구별이라고 말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헤겔의 탁월한 어떤 그 분석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오성은 칸트한테서는 뭐였어요? 오성의 범주를 통하여 이 선언적으로 미리 주어져 있는 이 오성의 형식인 범주가 비로소 바깥에서 들어온 사물 표상과 만나서 어떤 구상적 통합을 통하여 판단을 내리는 단계잖아. 그죠?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헤겔은 오성은 구별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물과 대상과 구별할 수 있고 또 그 구별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의식할 수 있는 단초까지 들어있는 게 바로 오성의 단계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오성에서 비로소 의식이 끝나고 자기 의식의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이성은 아직 자기 의식의 단계가 아니야. 자기 의식의 단계가 끝나야 이성에 도달하는 거예요. 헤겔 철학에서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성은 구별하고 대상을 반성할 줄 알고 지각을 통하여 들어온 이 대상을 오성은 추상화를 통하여 추상적 힘을 통하여 현상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현상 세계라 그래? 내면적인 세계잖아. 이해가 됐어요? 내면적인 세계지. 바깥에 있는 것이 자기 대가리 속에 들어와서 오성이 그걸 구별해 갖고 이 현상에 바깥에서 들어온 이 그림자가 나타나는 이 나무로 이 세계를 다시 내면 안에 구축하니까 그것을 헤겔은 현상의 세계를 오성은 창조한다라고 말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의식의 단계가 이제 마침내 끝나고 이제는 자기 의식의 단계로 넘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오성의 단계, 의식의 마지막 단계 안에는 자기 의식의 단초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인간은 결코
감각적인 그 감각을 통하여 들어온 지각된 것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고 추상의 힘을 통해, 추상이 뭐야? 대가리 속에서 머리 굴리는 걸 추상이라고 그러잖아. 아브스트락지온. 이 추상을 통하여 마침내 인간은 자기 내면의 세계를 창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성은 내면의 세계를 외면의 세계와 구별시켜서 자기 안에서 이 현상들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엄청 중요한 그러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인간의 오성부터 짐승의 어떤 세계와는 다른 그러한 능력이 오성 안에, 오성의 추상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성은 또 헤겔은 다른 말로 추상적 힘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스트락트 크라프트라고 하기도 하고, 추상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다가 오성의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 완전 칸트랑은 달라요. 그래서 비로소 바깥에 들어온 이것과 저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 이 의식은 마침내 자기 의식의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식의 단계에 도달한 이 의식은 마침내 어떤 단계에 도달하는가 하면은, 이 자기 의식은 젤프스트 베부스트 자인인데, 자기를 의식하는 건 언제나 바깥에 있는 사물 의식을 통해서만 인간은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맞잖아. 바깥에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왜 자기를 의식한단 말이야. 불가능해요. 야, 니 반성해봐라. 자기 반성 한번 해봐라. 이러잖아. 자기 반성하려고 그러면 뭐야? 지가 지금까지 있었던, 자기가 행동했던 자기 안에 다른 이물질이 있어야 자기 반성이 될 거 아니야. 맞죠? 자기가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고 바깥 세계와 경험은 한 적이 없는 자기를 왜 반성을 한다는 얘기야.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자기 반성은 언제나 바깥에 있는 저 사물 세계를 의식하면서 자기 반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반성의 최초의 단계를 자기 의식의 최초의 단계를 특징을 바로 헤겔은 자발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발성. 이해가 됐어요? 자발성이 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뭔 말인가 하면 이런 거야. 이걸 헤겔의 용어를 떠나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얘도가 지금 여기 집 앞에 왔단 말이지. 누나 집 앞에. 그런데 저 바깥에 있는 저 나무를 얘도가 이 의식하잖아요. 그러면 이 의식하는 나가 바로 나다라는 거를 자기 의식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자발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발성의 특징이 바로 자기 의식의 특징이에요. 이해가 됐어? 그래서 헤겔은 자기 의식의 이 자발성의 특징을 비로소 이야기하는데, 이 자발성이 바로 욕망을 낳는 계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밌죠? 천천히 가는 거야, 헤겔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 바깥에서 들어온 저 사물을 인식하는 게 바로 나라는 거를 인식하게 되면은 왜 그게 자기 의식으로 자발성이 되는가 하면은, 저 나무를 의식하는 나가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자기 의식은 언제나 자발성을 만들어. 그런데 문제는 이 의식하는 이 자아는 바깥에 있는 대상을 구별할 수 있고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비자발성과 만나게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게 바깥에서 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바깥에서 그게 이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만 갖고 있고 이 물질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를 의식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 그런데 이러한 자기를 의식하게 되는 거는 언제나 바깥에서 들어온 뭐 다른 타자든 사물이든 뭐가 들어와야 자기를 의식하는 거야. 맞죠? 영원히 바깥이 없고 앞만 있는데 왜 자기가 자기를 의식할 수가 있어? 신이 아닌데 인간이. 그런데 인간은 바깥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을 바라보는 나를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바깥으로 한 번도 바깥을 경험한 적이 없는 놈이 어떻게 안에서 내가 나를 의식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서부터 들어온 것, 이 물질이 있어야 비로소 인간은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를 의식하면서 자기 편에서는 자발성이 생기지만은 이 자발성은 바깥에서 들어온 이 물질에 의해서 뭔가 타자가 들어왔구나. 이 타자에 의해서 비자발성과 싸우게 되고 이 타자를 내가 욕구하게 되고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낙강이 이제 나옵니다. 이해가 됐어요? 바깥에서 들어온 것을 욕구하게 되고 그것을 소유하려 그래. 그것을 독일어로 해결은 배기열대라 그래. 알았어요? 배기열대가 뭔가 하면은 독일어로 욕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식의 특징은 욕망이야.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자는 언제나 대상화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유명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바로 이 자기의식의 최초의 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식의 최초의 단계에서 비로소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이게 뭐야? 주인은 지배하려고 하는 자고 노예는 그 지배에 종속되어서 그 자기 자신을 그 주인의 말에 따라서 지배당하는 자가 바로 노예죠. 맞죠? 그런데 이 자기의식을 이 욕망의 개념, 그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인정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비로소 인간은 이 자기의식의 단계에서 주관정신은 뭘 느끼는가 하면 자기가 소외되어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맞죠? 모든 인간은 자기 반성을 할 때에 자기가 소외된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죠. 이때 비로소 해겔의 그 유명한 소외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엔트프렘둥이라는 이 소외란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인정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 욕망은 인정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타자로부터. 그게 자기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것을 어떤 방식으로건 소유하는 거는 인정을 얻으려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통하여 자기의식의 이 욕망을 풀어나가는 이 해결의 위대한 거는 제가 시간이 다 된 거로 정신현상학 3부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식은 중요한 거는 소외된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식의 단계에서. 왜?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 않잖아. 자기의식을 단계에서 그래서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은 언제나 소외되어 있음을 인식한다라. 이해가 됐어요. 자기가 자기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거야. 자기만으로 살 수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자기 의식은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거야. 맞죠? 불완전해갖고 뭔가 이 타자가 있다라는 거를 의식하는 거야. 자기와 더불어서. 이게 바로 자기 의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 타자가 있고 내 자신을 의식하게 되는 거야. 내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고통이죠. 그래서 안에얼켄룽이라 그럽니다. 독일어로 안에얼켄넨이라 그러기도 하고 안에얼켄룽이라 그래. 한 번 더 인식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인정입니다. 독일어로. 인정이라는 건 맞아. 너는 참 대단한 인간이야. 뭐 타자로부터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인정의 투쟁의 특징을 갖고 있고 이것을 욕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헤겔의 자기 의식의 최초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일부터 의식의 단계가 이제는 뭐죠?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감각, 지각, 오성의 단계가 끝나고 이제 자기 의식의 단계에 이르렀어요. 이제 자기 의식의 단계의 특징을 이야기했고 그것은 바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으로 가는데 정신현상학 제3 강좌 제3부터 예도는 이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식의 단계가 스토아의 단계, 그 다음에 그리스 회의주의의 단계,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의 단계 이렇게 지나면서 끝나게 되고 마침내 자기의식은 끝나고 이성의 단계에 도달하여 이성의 단계가 끝나면 주관정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정신현상학 제3 세 번째 시간부터는 예도는 여러분들에게 자기의식의 단계의 출발점인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부터 강좌를 열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신디 누나 3일 연속으로 끝까지 들어주셨네. 감사드리고 좋은 저녁 되십시오. 예도는 물러갑니다. 추스.